새벽 2시 화장실 앞 복도에서 우연히 들은 그 대화는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돼? 조금만 기다려. 집 정리만 하면 그럼 어머님은요? 병원 알아보면 돼.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 어쩔 수 없잖아. 이미 짐이야.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귀에서는 단 하나의 단어만 계속 울렸습니다. 짐, 그 한마디가 제 72년 인생을 한 번에 정리해버렸습니다. 저는 박정자입니다. 올해 72입니다. 35년 동안 초등학교 교단에 서며 수천 명의 아이들에게 정직과 자립을 가르쳤습니다. 책임은 스스로 져야 합니다. 남에게 떠넘기면 안 됩니다. 제가 교실에서 가장 많이 했던 말입니다. 남편을 48에 심근경색으로 보내고 홀로 두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큰아들 성우는 제조업체 대표가 되었고 작은아들 민우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두 아들 모두 결혼시켰고 첫 전세금도 제가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게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가을 급성 녹내장 진단을 받았습니다.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시력은 예전의 70% 수준으로만 회복되었습니다. 밤에는 앞이 거의 보이지 않고 글자도 돋보기 없이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한쪽 눈은 빛과 그림자만 겨우 구분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의사는 수술이 성공했다고 말했지만 저는 이미 불편한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술 후 회복 기간인 딱 3개월만 큰아들네 집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극진했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아침 죽을 끓여줬고 성우는 퇴근 후 제 방에 들러 안부를 물었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가 왔다고 좋아했습니다. 저는 이 결정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이 잘 안 보인다는 핑계로 저는 점점 방 안에만 갇혀 지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어머님 쉬세요라는 배려였지만 2주가 지나자 그건 감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거실에 나가려고 하면 며느리가 어머님 계단 조심하세요 하며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조차 며느리에게 미리 양해를 구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은 화장실이 급해서 문을 열었다가 며느리가 샤워 중이라며 노크도 없이 들어왔다고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손주 민지는 고등학생인데 할머니 방을 지나갈 때마다 으윽 냄새 나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매일 샤워를 했지만 아이에겐 노인 냄새가 진동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작은 손주 준서는 착해서 가끔 제 방에 들어와 말동무가 되어주었지만 그마저도 며느리가 숙제 안 하고 뭐하니라며 막아섰습니다. 저는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를 나눌 사람이 없었고 저녁에 잠들 때까지 제 방에만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안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웅성거리는 소리. 저는 멈춰섰습니다. 엿듣는 건 좋지 않다는 걸 알았지만 제 이름이 들려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 언제까지 어머니 모실 거야? 나 불편해서 화장실도 맘 편히 못 가. 아침마다 죽 끓이는 것도 지겹고 친구들 집들이 초대도 못 하잖아.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성훈이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언제까지요? 엄마 아파트 정리하면 8억이야. 그거면 빚 갚고 강남권에 전세로라도 들어갈 수 있어. 그럼 어머님은요? 일단 우리 정리부터 하고 그다음에 요양병원 괜찮은데 알아보면 돼. 월 300이면 선택지 있어. 그래도 양심이. 어머님 돈으로 우리가 이사 가는 게 맞아? 맞고 안 맞고가 어딨어. 엄마도 결국 우리한테 짐이잖아. 지금 당장은 눈만 안 좋지만 나중엔 치매 올 수도 있어. 그럼 간병비가 얼만데? 차라리 지금 정리하는 게 서로한테 나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어머니가 아니라 현금화해야 할 자산일 뿐이었습니다. 8억짜리 아파트, 정리해야 할 짐, 요양병원으로 보낼 불편한 노인, 교원연금으로는 요양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우니 결국 집을 팔아 자식에게 넘기고 나면 저는 꼼짝없이 짐짝 취급을 당하다 요양병원 구석으로 밀려날 운명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베개를 입에 물고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배신감보다 더 큰 건 공포였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통제권을 잃어버렸구나. 평생 아이들에게 자립을 가르쳤던 제가 정작 제 노후는 자식에게 의존하려 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떠올랐습니다. 제 집 안방 금고 깊숙이 보관해둔 빨간 낡은 수첩. 표지가 너덜너덜한 그 수첩을 성훈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수첩은 35년 전 남편과 제가 결혼 초부터 쓰기 시작한 가계부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얼마를 줬는지 정확히 기록해둬요. 나중에 형제끼리 다툼 없도록. 남편의 말에 따라 매번 꼼꼼히 적어뒀던 것이죠. 그게 지금 제 마지막 무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꺼낼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제 집 금고 안에 그대로 두고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밝은 표정으로 죽을 내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병원 가시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택시 타고 갈게. 에이, 무슨 말씀을. 제가 모셔다 드려야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절 병원에 데려가는 건 효도가 아니라 제 눈 상태가 얼마나 나쁜지 확인해서 요양병원 필요성을 정당화하기 위함이라는 걸요. 됐어. 혼자 갈 수 있어.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었지만 이내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그 미소가 더 섬뜩했습니다.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제 인생은 제가 지켜야겠다고 35년간 교단에서 가르쳤던 자립의 원칙을 이제는 제 삶에 적용할 시간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난 토요일 저녁 병원 검진을 마치고 돌아오니 큰아들 성훈이 며느리와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주말엔 외출하는데 오늘따라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눈을 한번 보고는 핸드폰 화면만 내려다봤습니다. 성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혼자서 그 넓은 아파트 관리하기도 힘드시잖아요. 계단도 불편하시고 청소도 힘드시고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저는 그 뒤에 숨은 다음 문장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 집을 팔라는 거냐? 성우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며느리와 눈을 맞추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파는 게 아니라 자산 유동화라고 하죠. 자산 유동화. 그럴듯한 단어로 포장했지만 결국 집을 팔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는 숨도 안 쉬고 말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 저 이번에 사업 확장 못하면 진짜 부도 나요. 협력업체 3곳이 동시에 계약 취소했어요. 긴급자금 5억이 없으면 법정 관리 들어가요. 집 정리해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모실게요. 요즘 실버타운도 대기 5년이래요. 가족이랑 사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따뜻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성훈아, 그 집은 내 아버지랑 내가 20년 동안 월급 모아서 장만한 곳이야. 거기서 너희들 키웠고 아버지도 거기서 돌아가셨어. 그 집엔 우리 가족 35년의 추억이 담겨 있어. 성훈의 얼굴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며느리가 끼어들며 그 흔들림을 다시 돈 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어머님, 요즘 실버타운도 시설이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일단은 저희랑 같이 사시죠. 제가 매일 챙겨드릴게요. 그 순간 며느리의 핸드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문자 알림이 보였습니다. 공인중개사. 어머님 설득되셨나요? 매물 올리면 일주일 안에 계약 가능합니다. 며느리가 황급히 화면을 껐지만 저는 이미 다 봤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알았어. 일주일만 시간을 줘. 생각 좀 해볼게. 성우는 겉으로는 죄송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이미 제 집을 담보로 대출 상담이라도 받았는지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확인하더니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 아파트 시세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걸 어떻게 쓸지 계산까지 끝낸 듯 했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제가 평생 가르쳤던 것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직, 책임, 자립, 그 가치들을 제 자식은 배우지 못한 걸까요? 아니면 돈 앞에서는 모든 가치가 무너지는 걸까요?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주는 사람이 아니라 끝내는 사람이 되기로. 다음 날 아침 저는 눈물 자국이 남은 베개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울고만 있을 순 없다. 평생 교직에 있으며 몸에 밴 습관이 살아났습니다. 모르면 공부한다. 답이 없으면 찾아낸다. 저는 흐릿한 눈을 비비며 돋보기를 쓰고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제 손가락은 떨렸지만 마음만은 단단했습니다. 검색창에 하나씩 쳤습니다. 노인 혼자 사는 법, 요양원 대안, 자식 눈치 안 보고 사는 방법. 수많은 정보가 쏟아졌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하나 클릭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저도 딸한테 집 팔라는 소리 들었어요. 근데 주택연금 가입하고 나니까 이제 아무도 저한테 함부로 못해요. 주택연금? 처음 듣는 단어였습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뭔가 싶어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읽어보니 놀라웠습니다. 만 55세 이상이면 본인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집에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녀 동의 필요 없음. 자녀 동의가 필요 없다? 그 한 줄이 제 목을 조이던 밤에 숨통을 터졌습니다. 성훈이가 뭐라고 하든 며느리가 울든 말든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예상연금 조회라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 나이 72세, 집 시세 약 8억,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월 200만 원대, 정확한 금액은 감정평가 후 결정된다고 했지만 대략 이 정도는 받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교원연금 200만 원, 주택연금 200만 원대, 합치면 월 400만 원 정도. 이 돈이면 굳이 아들 집에 얹혀 살며 눈치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도 충분히 남을 돈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답이구나. 하지만 의심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 큰 아들도 변호사인 둘째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제게는 설명이었습니다. 내가 이걸 아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부탁하는 사람이 아니게 된다는 것. 그래서였을까요? 그리고 그때 제가 평생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문장이 가슴속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남에게 기대지 말고 스스로 책임지렴. 이제 그 말을 제 인생에 적용할 차례였습니다. 저는 며칠 뒤 친구 병문안을 다녀오겠다며 거짓말을 하고 택시를 탔습니다. 제가 향한 곳은 병원이 아니라 주택금융공사 지사였습니다. 상담원은 40대 초반의 차분한 여성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요즘 비슷한 사연으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자녀분들이 집 처분을 요구하거나 요양원을 권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자녀 동의 없이도 되나요? 네, 집 소유주이신 어르신 의사만 있으면 됩니다. 배우자가 계시면 배우자 동의는 필요하지만 자녀 동의는 전혀 필요 없어요. 그럼 제가 죽으면 집은 어떻게 되나요? 공사에서 집을 처분해서 그동안 지급한 연금과 이자를 정산합니다. 만약 집값이 연금 총액보다 높으면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반대로 모자라도 상속인이 빚을 떠안지는 않아요. 완벽했습니다. 제가 오래 살수록 연금을 더 많이 받지만 자식들이 빚을 떠안지는 않습니다. 제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 자식들에게 유산이 돌아갑니다. 어느 쪽이든 저는 자유롭고 자식들도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바로 신청하고 싶어요. 상담원은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날 모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하지만 확신에 찬 마음으로 주택금융공사 건물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7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노후를 제 손으로 지킨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길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자식들한테 마지막으로 가르쳐 줄 수업은 이거구나. 책임은 스스로 지는 거라고. 부모 노후도 마찬가지라고. 일주일 뒤 모든 서류가 처리되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이 완료되었고 다음 달부터 매달 연금이 제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저는 그 사이 혼자 제 집에 다녀왔습니다. 집 상태 확인하러 간다고 말하고 택시를 타고 갔죠. 거기서 안방 금고를 열고 35년간 간직해온 빨간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고 한 장 한 장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 수첩을 가방에 넣고 아들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들 내외를 불렀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아들이 그토록 궁금해하던 그 빨간 낡은 수첩을 올려두었죠. 성우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테이블 위 수첩을 발견하고 눈빛이 변했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은 마치 보물이라도 발견한 듯 수첩을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드디어 집 내놓기로 결정하셨어요? 그 수첩은 뭐예요? 혹시 숨겨둔 땅 문서라도? 저는 담담하게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곳엔 1990년부터 제가 아들들의 학비, 유학자금, 첫 전세금, 결혼 비용으로 지출한 내역이 10원 단위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성훈아, 내가 계산해 보니 널 키우고 결혼시키는데 총 4억 5천만 원이 들었더구나. 이 수첩이 증거다. 초등학교 입학금부터 대학 등록금, 미국 어학연수 비용, 첫 전세 보증금, 결혼 예식 비용 다 여기 적혀 있어. 성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나는 이미 너에게 줄 유산을 다 줬다는 뜻이다. 그리고 오늘부로 내 아파트는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이제 그 집은 내 평생의 월급 통장이 되었어. 매달 연금을 받으며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집에서 살 거야. 내가 죽으면 집은 공사해서 정산하고 남는 게 있으면 그때 너희한테 돌아간다. 하지만 내가 오래 살면 남는 거 없을 수도 있어. 그래도 너희가 빚을 떠안지는 않으니 걱정 마. 아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멍하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성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제 사업은요? 저 망하는 꼴 보고 싶으세요? 8억이면 제 빚 다 갚고 사업도 살릴 수 있어요. 내 사업은 내 능력으로 살려야지. 내 노후를 팔아서 내 빚을 갚을 순 없다. 너 38이야 아직 젊어. 은행 대출도 받을 수 있고 투자자도 찾을 수 있어. 하지만 난 72이야. 내가 다시 돈을 벌 방법은 없어. 이 집이 내 마지막 안전망이야.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저희랑 같이 사신다는 약속은요? 그 약속은 너희가 먼저 깼어. 너희가 안방에서 대화하는 거 다 들었어. 날 요양병원 보내고 집 팔아서 강남 가려던 거 알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성우는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우리가 그냥 만약의 경우를 얘기한 거지. 만약의 경우 넌 이미 부동산 중개사한테 우리 집 시세 알아봤더구나. 내 친구가 봤어. 너희 부부가 우리 아파트 앞에서 중개사랑 얘기하는 거. 성우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주택연금 가입 증서 사본이야. 내가 확인하고 싶으면 봐. 그리고 나는 내일부로 내 집으로 돌아간다. 방문 요양 서비스도 신청했어. 몸이 더 힘들어지면 케어 서비스가 있는 곳도 알아봐놨어. 내 연금으로 충분해. 성우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며느리는 눈물까지 흘렸지만 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5년간 교단에서 수없이 말했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책임은 스스로 져야 합니다. 남에게 떠넘기면 안 됩니다. 이제 그 말을 제 자식에게 하는 날이 온 겁니다. 성훈아, 나는 내가 망하길 바라지 않아. 하지만 내 노후를 희생시켜서 내 사업을 살리는 건 옳지 않아. 그건 효도가 아니라 착취야. 내가 정말 효자라면 엄마가 편안하게 늙을 수 있도록 내버려둬. 그게 진짜 효도야. 저는 조용히 일어나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성훈과 며느리는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택시를 불렀습니다. 다시 내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요즘 그 어느 때보다 바쁩니다. 오전에는 동네 실버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가르치고 오후에는 방문 요양보호사 이 선생님과 함께 산책을 합니다. 이 선생님은 50대 초반의 다정한 분인데 제 눈이 불편한 걸 알고 길을 건널 때마다 팔짱을 끼고 안내해 주십니다. 주택연금과 교원연금 덕분에 경제적 여유가 생기니 아이러니하게도 자식들이 더 자주 찾아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성우는 석 달 동안 연락도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급했어요. 사업은 어떻게 됐니? 부도는 면했어요. 은행 대출 좀 받고 지분을 일부 투자자한테 넘겼어요. 규모는 줄었지만 그래도 살았어요. 다행이네. 내 힘으로 해결한 거 잘했어. 성우는 그날 용돈 봉투를 놓고 갔습니다. 50만 원이 들어있더군요. 예전 같았으면 감격했을 텐데 이제는 그냥 쓸쓸했습니다. 아들이 용돈을 주는 건 효도가 아니라 죄책감 때문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작은 아들 민호는 형보다 더 뻔뻔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와서는 주택연금 받고 있는 거 혹시 자기 통장으로 바꿀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사라는 인간이 그 속셈이 너무 빤했습니다. 민호야, 엄마 돈은 엄마가 쓴다. 내가 관리할 필요 없어.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손주들은 달랐습니다. 큰 손주 민지는 대학생이 되었는데 가끔 할머니 집에 놀러와서 수다를 떱니다. 작은 손주 준서는 중학생이 되었는데 제가 용돈을 쥐어주면 할머니 저 안 받아도 돼요라고 사양합니다. 그 모습이 기특해서 더 주게 됩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는 35년 된 낡은 곳이지만 제겐 천국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젖히고 커피를 내려 마시고 아무 눈치 없이 TV를 봅니다. 화장실도 마음대로 가고 친구들도 초대합니다. 지난주엔 교사 시절 동료 4명이 찾아와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제가 직접 불고기를 구웠고 친구들은 정자야 내가 제일 잘 사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자식들이랑 같이 살잖아. 그게 행복한 줄 알아? 며느리 눈치, 사위 눈치 보느라 집에서도 숨 죽이고 살아. 너처럼 자유롭게 못 살아. 친구 중 한 명인 김 선생은 자식 집에 얹혀 사는데 손주 봐주느라 허리가 다 망가졌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 이 선생은 요양원에 계신데 전화할 때마다 정자야 나 여기서 나가고 싶어라고 울먹입니다. 그럼 나와. 주택연금 알아봐. 우리 집은 이미 아들 명의로 넘어갔어. 10년 전에 증여했거든. 상속세 아끼려고. 그 말을 들으니 제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직 제 명의의 집이 있고 그 집으로 매달 연금을 받습니다. 제 인생의 통제권을 아직 쥐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노인 복지 강의를 요청받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주민센터 직원이 감동했다며 다른 어르신들께도 들려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35년간 교단에 섰던 제게 강의는 익숙한 일이니까요. 강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는 노후 설계. 주택연금이 답이다. 강의를 마치고 나니 한 할머니가 다가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들이 집 팔라고 해요. 오늘 강의 듣고 용기가 생겼어요. 그 할머니를 주택금융공사에 연결해 드렸습니다. 일주일 후 그 할머니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주택연금 가입했어요. 이제 아들 눈치 안 봐도 돼요. 감사합니다.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 박정자는 오늘도 제 집 거실에서 아무 눈치 없이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봅니다. 이게 자유고 이게 존엄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두려우신가요? 모실게요라는 말 뒤에 어떤 계산이 숨어 있을까봐 제가 72년을 살며 배운 건 하나였습니다. 내 손에 쥔 빵 한 조각이 남의 손에 든 빵 10조각보다 낫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제 노후의 마지막 안전망을 넘겨주는 순간
저는 협상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때부터는 부탁하는 사람이 되고 눈치 보는 사람이 되고 결국엔 짐이 됩니다. 당신의 노후는 당신 것입니다. 당신의 집도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집을 지키는 건 부동산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 존엄을, 내 자유를 지키는 일입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에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